한국이 멈추면 세계는 72시간 안에 붕괴한다. 바젤 국제회의장 스크린에 떠오른 이 한 문장은 그 자체로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2025년 G7 긴급 비상회의. 40명의 각국 대표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그 작은 반도 국가가 세계 첨단 산업의 심장을 쥐고 있다니요? 말이 됩니까?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숨어 있었죠. 한국은 어떻게 G7의 목덜미를 쥐게 된 걸까요? 그리고 서방 최고의 엘리트들은 왜 그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걸까요? 지금부터 그 긴박했던 72시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대한민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빅터 콜드웰, 국제결제은행 BIS의 글로벌 시스템 리스크 분석국 선임국장입니다. 옥스퍼드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고 22년간 세계 경제 시스템을 분석해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서방이 세계 경제의 설계자라고 믿어왔죠. 한국이요? 물론 알고는 있었죠. 손기술 좋고 밤새워 물건을 만들어내는 성실함과 뛰어난 속도를 가진 나라. 딱 그 정도였습니다. 세계를 멈출 수 있는 나라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그날까지는 말입니다. 이날 회의를 소집한 라이언 맥클린 국장이 차가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건 예측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화면이 바뀌고 붉은색 경고등이 켜진 지도 하나가 떴습니다. 첫째, 미군 핵심 레이더와 전 세계 AI 서버. 둘째, 전기차와 전력망을 돌리는 배터리 심장. 셋째, 미래 산업의 눈이라 불리는 디스플레이. 라이언이 저를 쳐다보며 덧붙였죠.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뭡니까? 저는 펜을 쥔 손에 힘을 줬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지만 답은 하나였으니까요. 모두 한국이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는 단호하게 설명했습니다. 이것 없이는 우리의 전투기가 뜨지 못하고 병원 비상 전력이 끊기며 미래 방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이보세요, 국장! 프랑스 대표 피에르가 책상을 치며 일어났습니다. 그는 서방의 자존심 그 자체인 사람이었죠. 말이 됩니까? 한국은 그저 하청 국가일 뿐입니다. 원천 기술은 우리가 쥐고 있어요. 공장이야 베트남이나 인도로 옮기면 그만 아닙니까? 솔직히 저도 속으로는 피에르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설계도는 우리에게 있으니까요. 우리가 머리라면 한국은 손발에 불과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라이언은 피에르를 보며 싸늘하게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피에르, 묻겠습니다. 당신네 프랑스 미사일, 한국산 반도체 없이 발사 버튼이라도 누를 수 있습니까? 순간 피에르의 입이 턱 막혔습니다. 회의장 전체가 얼어붙었죠. 전투기를 띄울 수 있는지, 병원 응급실을 가동할 수 있는지, 공장 하나라도 돌릴 수 있는지 연달아 물었죠. 피에르는 입을 열려다 닫았고 주변의 다른 대표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역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곧이어 라이언 국장이 핵심을 찔렀습니다. 설계도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그걸 3나노 단위로 깎아서 실체로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한국 하나뿐입니다. 베트남이나 인도로 공장을 옮긴다 해도 그곳에서 3나노 공정이나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 수 있냐고 되물었습니다. 제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라이언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이 72시간 멈추면 일어나는 일들이었죠. 화면에 붉은 글씨들이 나타났습니다. 48시간 내 반도체 생산 라인 60% 중단. 72시간 내 전기차 공장 전면 가동 중지. 일주일 내 의료 장비 부족 사태. 2주일 내 방위 산업 마비. 이건 단순한 부품 공급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자존심을 세우며 와인을 마시는 동안 그들은 우리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성벽을 쌓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이 도대체 언제부터?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고쳤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죠. 20년 동안 쌓아온 확신. 서방이 설계하고 한국이 조립한다는 그 공식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독일 대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대체 뭘 할 수 있습니까? 라이언이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 멈추면 우리도 멈춥니다.
저는 회의장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한국이 우리를 살려두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72시간. 고작 사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회의가 좀처럼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이언이 다음 슬라이드를 띄우며 구체적인 분석에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72시간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독일 대표 베르너가 반도체 설계는 여전히 서방이 우위에 있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맞습니다. ARM과 인텔의 설계 기술은 우리 것입니다. 하지만 라이언은 단 한 문장으로 베르너를 제압했습니다. 문제는 설계가 아니라 구현이라고, 3나노 공정을 양산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단 한 곳뿐이라고 말했죠. 베르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때 피에르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배터리는 중국도 만들지 않느냐며 비웃듯 말했죠. 라이언이 새로운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핵심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는 한국이며 중국이 따라잡으려면 최소 5년은 더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피에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탈리아 대표 루카가 디스플레이는 그냥 화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루카의 말에 약간 안도했죠. 화면은 중요하지만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라이언이 회의장을 천천히 둘러본 뒤 설명했습니다. AR 글래스, VR 헤드셋, 전기차 계기판, 미래 시각 시스템의 95%가 한국 기술에 달려 있다고 말했죠. 이건 화면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눈을 만드는 기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때 루카가 마지막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로봇은 어떻습니까? 노인 돌봄 로봇, 휴머노이드. 그건 일본이 성역 아닙니까? 저도 순간 고개를 끄덕일 뻔했습니다. 일본의 로봇 기술, 혼다와 소니의 아성은 영원할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라이언은 비웃음조차 없는 건조한 표정으로 딱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루카, 일본은 박물관에 있습니다. 회의장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라이언이 말을 이었죠. 일본은 화려한 로봇을 쇼로 보여주지만 지금 전 세계 스마트 팩토리와 물류센터, 수술실에서 실제로 돌아가는 로봇의 관절과 신경망은 한국 표준을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로봇조차 한국산 감속기와 센서 없이는 팔 하나도 들어 올리지 못한다고 덧붙였죠. 일본마저 뒤처졌다고요? 아니, 종속되었다고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한국이 특정 분야 하나를 잘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강자들을 차례로 지우고 미래 산업의 지도를 새로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이언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진짜 무기입니다. 화면에 낯선, 그러나 한국인들에게는 뼈아픈 역사가 담긴 이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EUV 펠리클. 라이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몇 년 전, 옆 나라가 이 소재로 한국을 무릎 꿇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땠습니까? 라이언이 우리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무릎을 꿇는 대신 그 기술을 통째로 삼켜버렸습니다. 제 손에서 펜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펜이 구르는 소리만 회의장에 울렸죠. 라이언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 소재들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의 마지막 단추이며 이것 없이는 애플도 테슬라도 나사도 멈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생명줄을 한국이 독점하고 있다고 덧붙였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한 건 기술력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봤습니다. 완성된 제품, 화려한 브랜드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은 보이지 않는 곳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뿌리, 심장, 혈관, 생태계의 가장 깊은 곳 말입니다. 라이언이 회의장을 둘러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나라가 잘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 산업 구조가 이미 한국 중심으로 재편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한 문장이 회의장 전체를 눌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죠. 의존. 우리는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인정하지 않았을 뿐 이미 오래전부터 말입니다. 회의장을 나서는 각국 대표들의 발걸음이 무겁게 들렸습니다. 저는 제 노트를 펼쳐봤습니다. 한국은 빠른 추격자라는 문장 위에 굵은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죠. 한국은 생태계의 심장. 제 손이 떨렸습니다. 22년간 쌓아온 분석 체계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존심을 세우며 와인을 마시는 동안 한국은 대체 불가능한 성벽을 쌓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독일 대표 베르너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빅터, 우리가 지금까지 뭘 놓치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과거를 박물관에 가두고 미래의 표준을 새로 쓰고 있었습니다. 잠시 휴식 후 회의가 재개되었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라이언은 이제 차가운 분석가가 아니라 마치 전설적인 이야기를 전해주는 전달자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 3년 전 유럽 우주국 ESA 위성 프로젝트 셧다운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라이언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 유럽 항공우주국 로고가 떴습니다. 저는 펜을 든 손을 멈칫했습니다. 3년 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이었죠. 유럽, 미국, 일본의 최고 기술진이 뭉쳤지만 원인 모를 결함으로 발사가 무기한 연기되었던 흑역사. 당시 언론에는 기술적 문제로 일시 지연이라고만 보도되었지만 내막은 참담했습니다. 90일 동안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라이언의 목소리가 무겁게 깔렸습니다. 나사 NASA의 엔지니어, 독일의 정밀 기계 전문가들이 3개월간 밤을 새웠지만 오류 코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회의장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라이언이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화면에 사진 한 장이 떴습니다. 화려한 그래프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퇴근하고 불 꺼진 캄캄한 연구실 구석. 책상 4개에만 스탠드가 켜져 있고 그 옆에 컵라면 용기가 산처럼 쌓여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헝클어진 머리에 눈이 퀭한 동양인 4명이 모니터를 뚫어지라 보고 있었죠. 그때 한국 엔지니어 팀 4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내려다봤습니다. 기록에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라이언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들은 도착하자마자 짐도 풀지 않고 연구실로 직행했습니다. 그리고 48시간 동안 단 한숨도 자지 않았습니다. 회의장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48시간. 우리가 90일 동안 못한 일을 잠도 안 자고 매달렸다고요? 피에르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왜,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한 겁니까? 그들은 용병일 뿐이지 않습니까? 라이언이 고개를 끄덕이며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사실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우리가 한국을 배제했었기 때문입니다. 배제했다고요? 저는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라이언이 설명했습니다. 당시 유럽 컨소시엄은 순수 서방 기술이라는 자존심 때문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 힘으로 안 되니 마지막 순간 염치불구하고 한국에 손을 벌린 것이었죠. 회의장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우리가 문전박대했던 그들에게 결국 살려달라고 빈 꼴이 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라이언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한국팀은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사과를 요구하지도 거만하게 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48시간 만에 모든 오류를 잡아내고는 조용히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품격의 문제였죠. 라이언이 회의장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이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프로젝트를 지켜내려 했습니다. 그 한 문장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이기려는 자와 지켜내려는 자. 그 차이가 이렇게 거대할 줄은 몰랐습니다. 라이언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 3단어가 떴습니다. 초월적 속도, 극단적 효율, 불굴의 집념. 라이언이 덧붙였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적당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겁니다. 우리가 와인을 마시며 토론할 때 그들은 라면을 먹으며 밤을 새웁니다. 그것이 격차를 만들었습니다. 회의장을 나서며 독일 대표 베르너가 제 옆에 섰습니다. 빅터, 우리가 저들에게 빚을 졌군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한 게 아니라 아예 다른 생물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제 노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생태계의 심장. 그런데 그 아래 새로운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살려낸 이름 없는 구원자. 제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는 이 작은 나라를 너무 늦게 보았습니다. 회의장에 이상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한국이 48시간 만에 유럽을 구원했다는 이야기가 끝난 뒤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적막했죠. 저는 물 한 모금을 삼켰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프랑스 대표 피에르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목소리엔 마지막 남은 오기가 서려 있었죠. 잠깐만요. 인정할 수 없습니다. 회의장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우리가 감상에 젖어 현실을 잊은 것 같군요. 피에르가 책상을 짚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 5천만, 영토는 한반도뿐. 군사력도 자본 규모도 우리 G7에 비하면 초라합니다. 저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한국은 작습니다. 규모의 경제는 지난 100년간 서방이 세계를 지배해온 절대 법칙이었으니까요. 피에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작은 나라가 세계를 쥘 수는 없습니다. 그건 역사가 증명합니다.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대표들이 안도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 말에 위안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 한국은 훌륭하지만 결국은 너무 작잖아. 하지만 라이언의 표정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는 피에르를 노려보며 아주 낮고 위험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피에르, 당신은 아직도 19세기에 살고 있군요. 네. 라이언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한국이 작기 때문에 덜 위험하다고요? 아니요. 작기 때문에 더 치명적인 겁니다. 라이언의 논리가 비수처럼 날아왔습니다. 내수 시장이 작으니 생존을 위해 처음부터 세계를 겨냥했습니다. 자원이 없으니 기술에 목숨을 걸었고 사람이 없으니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큰 나라는 실수해도 버티지만 작은 나라는 한번 실수하면 죽습니다. 그 절박함이 지금의 한국을 만든 겁니다. 작기 때문에 집중했습니다. 작기 때문에 독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도끼가 세계의 혈관을 장악했습니다. 피에르가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에서 혈기가 완전히 빠져나갔죠. 도끼, 그 단어가 제 뇌리에 박혔습니다. 규모의 경제를 이기는 유일한 힘, 그것은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회의장이 다시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정적이 아니라 패배감이었습니다. 서방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죠. 그때 라이언이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제 눈을 똑바로 응시했죠.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빅터, 라이언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당신은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 데이터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회의장의 모든 시선, 40명의 눈동자가 저에게 꽂혔습니다. 숨이 막힐 듯한 압박감. 라이언이 물었습니다. 빅터, 당신의 분석으로 볼 때 한국 없이 우리가 72시간을 버틸 수 있습니까?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네, 저는 BIS 선임국장입니다. 서방의 질서를 지켜야 하는 사람이죠. 거짓말을 해야 할까요? 버틸 수 있다고 말하면 제 자리는 지킬 수 있겠죠. 하지만 제 22년 경력과 양심은 쓰레기가 될 겁니다. 반대로 없다고 말하면 그건 서방의 항복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라이언이 재차 물었습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안전합니까? 제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죠. 진실을 말하는 것이. 하지만 저는 전문가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며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국 없이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습니다. 제 침묵과 느릿한 고갯짓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회의장에서 탄식과 같은 한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피에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고 독일 대표는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날 저는 선택했습니다. 서방의 헛된 자존심 대신 뼈아픈 진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라이언이 회의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전보다 훨씬 무거워 보였죠. 마치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진실을 꺼내려는 듯했습니다. 여러분, 라이언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빚이라고요? 저는 펜을 쥔 손에 힘을 꽉 주었습니다. 그 단어가 제 가슴을 묵직하게 눌러왔기 때문입니다. 라이언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2년 전 유럽 전력망 제어 시스템이 대규모
오류로 붕괴 직전까지 갔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다마다요. 당시 유럽 전역에 블랙아웃 경고가 떴고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신호등이 꺼질 뻔했죠. 하지만 며칠 후 상황은 거짓말처럼 해결되었고 언론에는 전기 시스템 점검 완료라고만 보도되었습니다. 라이언이 숨겨진 진실을 말했습니다. 당시 우리 기술진은 물론 미국, 일본 기업까지 투입됐지만 원인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블랙아웃까지 남은 시간은 단 4일이었습니다. 그때 한국 소프트웨어 팀이 비밀리에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72시간 만에 엉킨 시스템 전체를 재구성했습니다. 라이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 후 2년 동안 장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를 내려다봤습니다. 또다시 72시간. 그리고 한국. 그런데 이어지는 라이언의 말이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에는 국제기술협력이라고만 나왔습니다. 한국이라는 두 글자는 어디에도 없었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우리가 살려달라고 빌어서 도움을 받고도 자존심 때문에 그들의 이름을 지워버린 겁니까? 라이언이 더 충격적인 사례를 꺼냈습니다. 1년 전 북미 종합병원 네트워크 서버가 해킹 공격으로 마비되었습니다. 화면에 당시 병원 내부 CCTV 영상이 떴습니다. 의료진들이 당황해서 뛰어다니고 중환자실 경고음이 울리는 아비규환의 현장이었습니다. 인큐베이터의 산소 공급이 끊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회의장이 숨을 죽였습니다. 미국 보안 업체들도 손을 놨을 때 한국 클라우드 기업이 자사 서버를 통째로 연결해 트래픽을 대신 받아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지구 반대편 서울의 관제센터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이 땀범벅이 된 채 환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밤새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뉴스에는 시스템 오작동 해소라고만 나왔죠. 라이언이 우리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이름은 이번에도 없었습니다. 회의장이 무덤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비겁했습니까? 라이언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 37이라는 숫자 하나가 떴습니다. 이런 사례가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만 37건입니다. 라이언의 목소리가 회의장을 때렸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37번이나 구했지만 우리는 단 한 번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피에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들은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은 겁니까? 라이언이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사람을 살리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요. 영웅은 이름을 남기려 하지 않는 법입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품격의 문제였죠. 회의장을 나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젤의 하늘이 흐렸습니다. 제 마음속 부끄러움처럼 말이죠. 독일 대표 베르너가 제 옆에 섰습니다. 빅터, 우리가 한국을 어떻게 대했는지 이제야 똑바로 보이는군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도움을 받았고 구원받았으며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그 은인의 이름을 지우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한국은 생태계의 심장. 그 아래 떨리는 손으로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우리가 지워버린 이름 없는 구원자.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한국이 우리의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는 어른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복도를 걸으며 이탈리아 대표 루카가 중얼거렸습니다. 37번. 우리가 37번이나 덤으로 살았다는 건가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숫자의 무게가 우리의 오만함을 짓누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제는 세상에 제대로 알리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긴급 뉴스가 터졌습니다. 주요 해협 일시 봉쇄, 원자재 운송 전면 중단 위기. 저는 마시던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 공급망까지 흔들린다면 그건 위기가 아니라 종말이었습니다. 회의장으로 향하는 복도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본국과 고성을 지르며 통화하고 있었죠.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회의가 재개되었습니다. 그런데 피에르와 루카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뭔가 잘못된 확신에 차 있는 눈빛이었죠. 피에르가 먼저 책상을 치며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곧 기회입니다. 기회라고요?
이 양반이 지금 제정신입니까? 루카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해협이 막힌 김에 한국 의존도를 확 줄여봅시다. 대체 공급망을 시험해볼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환자가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이참에 밥을 굶겨보자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피에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베트남, 인도, 말레이시아로 물량을 돌립시다. 고통스럽더라도 지금 한국을 끊어내야 G7이 삽니다. 몇몇 대표들이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기회가 아니라 자살 행위입니다. 그때 라이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빅터, 당신이 설명해 주시죠. 저들의 주장이 타당한지.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제 22년 경력을 걸고 저 멍청한 도박을 막아야 했습니다. 저는 40명의 대표를 차갑게 둘러봤습니다. 한국을 빼고 버티겠다고요? 제 목소리가 회의장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건 심장은 그대로 둔 채 피를 절반만 돌리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피에르가 반박하려 했지만 제가 더 빨랐습니다. 베트남, 인도, 훌륭하죠.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화면에 새빨간 경고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보십시오. 베트남 공장의 핵심 장비 유지 보수 누가 합니까? 한국 엔지니어입니다. 인도 IT 서버의 핵심 메모리 어디서 만듭니까? 한국입니다. 루카를 노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그 대안조차 뿌리를 캐보면 전부 한국입니다. 한국을 끊어낸다고요? 그건 팔다리를 자르고 마라톤을 뛰겠다는 소리입니다. 48시간 내 공장 가동 중단, 일주일 내 방위 산업 마비.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기회의 실체입니다. 이건 실험이 아닙니다. 도박도 아닙니다. 명백한 자해 공갈입니다. 피에르가 얼굴이 붉어져 소리쳤습니다. 그럼 우리는 영원히 한국에 종속되어 살란 말입니까? 자존심도 없습니까? 저는 피에르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정정해 주었습니다. 피에르, 이건 종속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2가지 길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한국을 동반자로 인정하고 그들과 하나가 되는 길. 둘째, 헛된 자존심을 지키다 다 같이 멸망하는 길. 저는 자리에 앉으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전문가로서 말씀드립니다. 2번째 길은 없습니다. 회의장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피에르는 2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고 루카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독일 대표 베르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라이언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긴 힘들겠군요. 각자 본국과 상의 후 내일 최종 결정을 내립시다. 회의가 끝났지만 아무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오판을 인정하는 건 그토록 고통스러운 일이니까요. 복도로 나서며 베르너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빅터, 당신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걸 인정하면 G7은 끝입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요, 베트너. G7이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한국 없이는 우리는 버티지 못한다. 그 문장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제 방으로 돌아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한국이 우리를 선택해 준 게 아닐까?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기로 결정했던 건 아닐까? 내일 회의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선택지는 단 하나. 한국과 함께 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밤새 진행된 슈퍼컴퓨터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는 통보였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각국 대표들의 얼굴은 마치 유령을 본 듯 창백했습니다. 라이언이 말없이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은 온통 붉은색 경고등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국 배제 시나리오, 최종 분석.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라이언이 건조한 목소리로 결과를 읊었습니다. 한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할 경우 48시간 내 전 세계 제조 라인의 60%가 멈춥니다. 일주일 내 월스트리트와 런던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지고 2주일 내 서방의 의료 시스템이 붕괴합니다. 숫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회의장은 침묵보다 더 무거운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생존이라는 현실 앞에서 발가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미국 대표였습니다.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지만 단호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의 즉각적인 공급망 통합을 추진하겠습니다. 세계 최강대국, 가장 자존심 강한 미국이 가장 먼저 고개를 숙인 겁니다. 그러자 댐이 무너지듯 도미노가 시작되었습니다. 독일 대표 베르너가 손을 들었습니다. 독일도 동의합니다. 더 이상의 실험은 무의미합니다. 영국, 캐나다, 이탈리아까지 하나둘씩 동의를 표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한 사람. 저는 피에르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을 짚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가에는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조립국이라 불렀습니다. 하청기지라 폄하했습니다. 피에르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무지였습니다. 아니, 제 오만이었습니다. 프랑스는 한국과의 통합에 동의합니다. 저는 긴 숨을 토해냈습니다. 서방의 마지막 자존심이 한국이라는 거대한 실체 앞에서 완전히 항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라이언이 즉시 한국 측과 화상 연결을 시도했습니다. 화면에 한국 측 대표 김현우 박사가 나타났습니다. 회의장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배제하려 했다는 걸 그들도 알고 있을 텐데 과연 우리를 도울까요? 비싼 대가를 요구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김현우 박사의 첫마디는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우리는 조건 없이 돕겠습니다. 단호하고 정중한 목소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적을 이기는 것보다 동료를 살리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한 문장이 회의장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비난도 거만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책임감만이 존재했습니다. 라이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하지만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합니다. 물류가 마비된 상태에서 48시간 내 지원이 가능합니까? 김현우 박사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고 부산항의 실시간 CCTV 영상이 떴습니다. 거대한 컨테이너선 세 척이 백고동을 울리며 항구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유럽행 긴급 자재를 실은 선박이 2시간 전 출항했습니다. 화면이 또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이었습니다. 특별 화물기 5대가 이륙 허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48시간. 그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회의실에서 갑론을박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우리를 살리기 위해 바다와 하늘을 가르고 있었던 겁니다. 순간 누군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대표였습니다. 뒤이어 독일, 영국, 그리고 피에르까지 40명의 대표 전원이 기립했습니다. 저도 일어나 손바닥이 얼얼해질 정도로 박수를 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어른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김현우 박사가 화면 속에서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결이 끊어진 후에도 박수 소리는 한참 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라이언이 젖은 눈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움직이자 멈췄던 세계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장을 나서며 베르너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빅터, 우리가 틀렸어. 강자는 소리 지르는 자가 아니었어. 맞아요. 진짜 강자는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증명하는 자들이죠. 복도 창밖으로 바젤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먹구름이 걷히고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오늘 G7은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새로운 빛을 향해 비로소 눈을 뜬 것입니다. 벌써 닷새가 지났습니다. G7 공동성명이 전 세계에 타전되었습니다. 저는 바젤 사무실에서 갓 인쇄된 성명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문장이 제 가슴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글로벌 첨단 산업 생태계의 대체 불가능한 핵심 축이며 G7은 한국과 포괄적 전략 통합을 추진한다. 22년 분석관 인생에서 서방이 아시아 국가를 향해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세계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뉴욕과 런던 증시에서 한국 관련주가 폭등했고 유럽 기업들은 앞다퉈 K-스탠다드, 한국 표준 도입을 선언했습니다. 중동과 남미 국가들도 줄을 섰습니다. 저는 모니터 속 붉게 치솟는 그래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세계는 이제 힘이 아니라 기준을 따라가는구나. 그날 오후 제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피에르와 루카였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한국을 폄하하던 그들이었죠. 피에르가 머뭇거리다 제 손을 잡았습니다. 빅터, 고맙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자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영원히 19세기의 망상 속에 갇혀 살았을 걸세. 자네가 우리를, 그리고 프랑스를 구했어. 루카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두 분 다 용기 있는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며칠 뒤 한국 측의 공식 화답이 있었습니다. 김현우 박사는 기자회견장에서 짧고 굵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패권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큰 책임을 감당하겠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배가 아닌 책임. 이것이 한국이 세계를 이끄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BIS 마지막 보고서 새로운 산업의 나침반 한국을 작성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젤의 저녁 노을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문득 회의장에서 들었던 독일 총리의 속삭임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G7이 아닐지도 모른다. 곧 G8이 되어야 할지도. 저는 그 말에 100% 동의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G8이라는 틀조차 한국을 담기엔 좁을지 모릅니다. 저녁 늦게 라이언이 찾아왔습니다. 제 보고서 초안을 읽은 그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빅터, 완벽합니다. 당신의 22년 경력 중 최고의 보고서입니다. 아니요, 라이언. 이건 제가 쓴 게 아닙니다. 저는 창밖 동쪽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한국이 써 내려간 기적을 저는 그저 받아 적었을 뿐입니다. 라이언이 웃으며 나간 뒤 저는 사무실에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의 세계관은 지난 72시간 동안 완전히 다시 그려졌다고. 규모에서 속도로, 오만에서 겸손으로, 서방 중심에서 한국 중심으로. 저는 옷깃을 여미고 빌딩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동쪽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 별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듣지 못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당신들 덕분에 세계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저, 빅터 콜드웰은 오늘부터 한국이라는 기준을 배우는 첫 번째 학생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목격한 72시간의 진실이자 새로운 시대의 서막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잠깐만요. 대한민국 화이팅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저희 감동 주파수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